어느 거울에 최진사라는 부잣집 양반이 있었다. 최진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늦둥이 딸이 있었는데 이 막내딸을 최진사는 너무도 아끼는지라 남녀 질세 부동석이지. 내 예쁜 딸을 사내놈들이 보고 감히 흑심을 품지도 못하게 귀하게 키워야만 하겠어. 암암. 그리고 내 막내딸만 바라보는 좋은 신랑감과 혼인을 시켜줘야지. 라고 결심하고서는 홍기가 꽉 찰 때까지도 사내는 근처에도 못 오게 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막내딸을 홍기가 찾아 최진사는 막내딸을 불러 물었다. 얘야, 어떤 신랑감을 원하느냐? 애비가 네가 원하는 신랑감으로 꼭 혼인시켜주마. 라고 묻자 막내딸은 수줍게 말하였다. 아버지, 전 제가 첫 경험인 순결한 사내가 제 신랑감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버지가 사내와는 말 한마디도 섞지 못하게 하며 키우셨잖아요. 네 말이 맞아. 내 그리 꼭 해주마. 우리 딸도 그런 것처럼 신랑도 혼인하고 첫날 밤이 첫 경험인 사내여야만 우리 딸과 완벽하게 천생연분이 되는 것이지. 암암. 이라고 말한 뒤 최진사는 곧바로 중매쟁이를 불러 주변 소문과 평판을 두루 알아보고 여자 경험이 없는 아주 순진한 신랑감으로 꼭 골라야만 할 것이네. 알겠는가? 라고 말하며 막내딸의 신랑감을 찾게 하였다. 석 달 후 최진사가 원하는 신랑감을 중매쟁이가 찾았다며 소개하였고 최진사는 흐뭇해하며 한 달 후에 이 신랑감과 혼례를 치러주게 되었다. 혼례가 끝나고 첫날 밤이 되어 막내딸은 신방에서 신랑의 얼굴을 처음 보았는데 어머니에게 전에 들었던 것보다 훨씬 외모가 좋은지라 너무도 기분이 좋았다. 담소를 나누던 신랑과 신부는 밤이 깊어져 조용해지자 불을 끄고 첫날 밤에 운우지정을 나누기 시작하였다. 신부는 신랑의 부드러운 손길에 이끌려 서서히 흥분이 오르면서 두 사람의 잠자리는 점점 더 무르익어 갔고 신부는 첫날 밤 잠자리에서 절정의 황홀감까지 느끼게 되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자 막내딸은 화가 많이 난 채 신랑 옆에서 시중을 들고 심부름도 하는 하인을 불렀다. 네가 서방님 옆에부터 계속 시중 드는 종이렸다. 네, 시모님, 그렇습니다요. 언제부터 서방님 옆에서 시중을 들어왔느냐? 서방님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쇠내가 곁에서 보필하였습니다요. 그래? 그렇다면 잘 알고 있겠군. 서방님께서 기생집을 출입한 적이 있느냐? 아니요, 그러신 적 없습니다. 늘 글 공부만 하신걸요? 그렇다면 정분이 통하는 여인이 혹시 있느냐? 아니요, 시모님. 쇠내 서방님께서 어떤 여인과도 정을 통하는 것을 본 적이 없사옵니다. 그러자 막내딸은 불같이 하인에게 화를 내면서 어허, 네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더냐? 서방님이 여인과 정을 나눈 적이 없다는데도 이리도 밤일을 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더냐?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하인은 그제서야 일을 하러 가면서 서방님이 혼인 전 여색에 깊이 취해 살았던 걸 이리 철저히 숨겨봐야 사내는 근처에도 가본 적 없다 하는 아시마님이 첫날 밤 잠자리를 갖고서 서방님의 과거를 바로 안다는 건 아시마님도 서방님과 첫날 밤이 첫 경험은 아니란 말인데 역시나 성인 군자만이 성인 군자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다는 옛말이 정말 맞는 것이었구나. 라고 웃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고 한다. 하인의 혼잣말처럼 최진사의 막내딸도 최진사 몰래 자신의 집에 하인들 중에 젊고 잘생긴 하인들을 보기만 하면 어떻게든 잠자리를 가져왔으니 신랑과의 첫날 밤은 첫 경험이 당연히 아니었다. 어느 부부가 애지중지 키워온 무남 동료 외동딸의 혼례를 무사히 마치고
피곤한 아버지는 일찍 잠이 들었으나 어머니는 철버지 같은 딸이 첫날 밤을 잘 치를지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방으로 차려준 방문 앞에서 몰래 엿듣게 되었다. 밤이 깊어 주변이 고요해지자 신랑과 신부는 담소를 나누던 것을 멈추고 촛불을 끈 뒤 어머니가 딸의 첫날 밤을 위해 손수 만들어준 비단금침 이불로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부끄러워하던 신부는 이내 신랑의 포근하고 다정한 손길을 따라 점점 이끌려가 어느새 몸을 신랑에게 맡기고 함께 호응하니 어머니는 걱정했던 것과 달리 딸이 첫날 밤을 잘 치르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두 사람의 잠자리가 무르익어 가자 딸은 이제껏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흥분이 서서히 올라가게 되었고 그리하여 몸 구석구석 퍼지는 기분 좋은 떨림으로 절정의 황홀감을 느끼게 되고 딸은 이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여 신랑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하였다. 서방님, 태어나서 이런 감동은 처음이에요. 정말이지 구름을 타고 있는 듯 너무 좋아요. 단숨에 임금님이 계시는 한양의 궁궐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이에 신랑은 신부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다. 부인, 한양까지 그 먼 길을 쉬지 않고 달려가려면 중간중간 몹시 허기가 질 건데 어쩌려고 그러시오? 그러자 신부는 걱정 말라며 말하였다. 서방님,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어머니께 밥을 담은 광주리를 가지고 저희 부부의 뒤를 따라오시라 하면 되니까요. 이렇듯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 나를 행복해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어머니는 너무도 흐뭇하고 기분이 좋았다. 다음날 부부가 딸 내외와 아침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는데 웬일인지 어머니가 밥을 두 그릇을 두고 먹고 있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한 딸이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오늘따라 밥을 두 그릇이나 드시려고 하세요. 그러다 체하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엷은 미소를 띠며 아가, 너희 부부가 한양까지 오늘 밤에도 쉬지 않고 다녀올 텐데 내가 함께 밥 광주리를 가지고 뛰어 쫓아가려면 오늘 삼시세끼를 모두 든든히 먹어두어야 할 것 같아 그러지 라고 말하자 딸도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선 부끄러워하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고 한다. 어느 거울에 김첨지라는 부잣집 양반이 있었다. 김첨지는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딸은 늦은 나이에 얻은 고명딸 하나만 있었다. 김첨지는 이 막내딸을 매우 아꼈는데 딸이 태어난 뒤 그리도 안 풀리던 김첨지가 하는 일들이 건드리는 것마다 술술 풀리더니 거울에서도 제일 큰 부자가 된 것이었다. 그러니 김첨지는 막내딸을 볼 때마다 예쁜 우리 복덩이 따님, 우리 집안이 이리 잘 된 건 모두 우리 딸이 타고난 복 때문이라. 이 아비의 재산 절반을 네 것으로 해줘도 아비는 아깝지가 않다. 너 시집갈 때 꼭 재산의 절반을 똑하니 떼서 주도록 하마. 라고 흐뭇해하며 입바루처럼 말하였다. 시간이 흘러 막내딸의 홍기가 찾아 김첨지는 막내딸을 부르더니 물었다. 아가, 어떤 신랑감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신랑감으로 꼭 혼인을 시켜주마. 솔직한 성격인 막내딸은 원하는 남편감을 바로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힘이 좋은 사내가 제 난구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알았다. 그리 꼭 해주마. 너와 혼인한 사내들은 늘 약속해온 것처럼 내 재산의 반을 혼수로 받게 될 것이라 한다면 네 마음에 꼭 드는 천생연분을 만나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한 뒤 곧바로 김첨지는 여러 중매쟁이들에게 자신의 사위가 되면 가진 재산의 절반을 혼수로 받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힘이 좋아야 하는데 그 시험으로 파탄가마니와 김첨지 자신을 등에 업고 거울에서 가장 높은 산 정상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단숨에 올라가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올라가는 중간에 헙이라는 기합 소리를 한 번도 내지 않아야만 자신의 딸과 혼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문을 내달라고 하였다.
그 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힘을 좀 쓴다는 젊은 사내들이 자신이 김첨지의 막내 사회가 되어 재산의 반을 얻겠다라고 도전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산 정상에 거의 다다르기 시작하면서 산마루에서 도전하는 총각들은 모두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 라고 말한 뒤 그대로 포기해버렸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도록 성공하는 총각이 하나도 없었다. 거기다 이제는 도전하려는 총각들도 줄어들고 있었고 김첨지가 일부러 자기 재산의 반을 막내딸에게 주기 싫어서 저러고 있는 것이다. 저렇게 해서 막내딸을 처녀귀신 만들지언정 재산의 반을 사회에게 안 주려고 하는 꼼수이다 라고 좋지 않은 소문까지 고을에 퍼지고 있었다. 이런 소문 때문에 걱정하는 부인에게 김첨지는 걱정 마시오 부인. 우리 막내딸은 큰 복을 타고난 아이라 원하는 대로 천생연분이 곧 나타날 것이라오 라고 별일 아니라는 듯 태평하게 말하였다. 며칠 후 한 총각이 도전해 보겠다며 김첨지에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 총각은 그간 우락부락하게 힘센 외모의 사내가 아니었는데 키는 크지만 호리호리하고 얼굴도 하얗고 곱상하게 생긴 선비인지라 외모로 봐선 힘을 잘 쓸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생긴 것과 다르게 다른 힘센 도전자들처럼 거침없이 팥 한 가마니와 김첨지를 등에 업고서 산을 올랐다. 그리고 쉬지 않고 산을 오르다 도전했던 모두를 포기하게 만든 산마루에 이르자 총각은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다시 힘을 추스릴 수 있게 헙 하고서 기합을 한번 넣고 싶었다. 김첨지 어르신, 여기 산마루에 이르면 도전했던 사내들 모두 헙 하면서 숨을 헉헉대며 소리 지르지 않던가요? 힘들어서들 헙 하는 소리를 냈을 법들 해서요. 라고 총각은 김첨지에게 큰 소리로 말하면서 말하는 중에 나오는 헙이라는 기합 소리를 크게 소리질러 말하며 기운을 다잡았다. 총각은 이런 식으로 김첨지와 대화를 하며 기합 소리를 중간중간 힘들 때 한 번씩 내려는 술책인 것이었다. 그렇지. 다들 이곳에서 그리 소리를 지르며 포기를 했지. 라고 김첨지는 총각의 술책을 눈치채지 못하며 대답해 주었다. 잠시 뒤 총각은 한 번 더 숨이 차오르자 어르신 저는 이렇게 헙이라는 기합 소리 없이 산에 올랐으니 이전 도전했던 사내들보다는 잘 견디고 있는 것이지요. 라고 다시 한번 헙이라는 말에 더 크게 기합 소리를 넣어 기운을 차렸다. 맞네. 자네 보기와는 다르게 힘이 좋은 것 같구만. 이라고 김첨지는 총각에게 대견하다는 듯이 말하였다. 이 말이 끝나자 몇 걸음 뒤에 산 정상에 올라서게 되었고 김첨지는 약속대로 이 총각을 사위로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한 달 후 막내딸의 혼례가 치러지고 첫날 밤을 가지게 되었다. 막내딸은 신랑의 얼굴을 혼인식에서 처음 보았는데 자신이 꼭 바래왔던 난구님의 모습인지라 한껏 들떠 신랑과의 첫날 밤을 기대했다. 밤이 되자 신혼방에서 신랑과 신부는 수줍게 담소를 나누다가 주위가 조용해지게 되니 촛불을 끈 뒤 비단금침 이불로 함께 들어갔다. 그러면서 천천히 신부는 신랑의 부드러운 손길에 몸을 의지에 맡기고 운우시정을 나누기 시작하였는데 내가 부인과 이렇게 첫날 밤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헙이라는 이 기합 소리를 눈치채지 못하게 잘 사용했기 때문이라오. 라고 신랑이 신부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이며 말한 뒤 운우를 나누는 그 시간 동안에 신랑은 산 정상을 오르던 때를 생각하며 헙 하는 소리를 내었다. 그리하게 되니 신부는 점점 기분이 좋아지면서 절정에 이르렀고 서방님 이렇게 헙이라는 기합 소리를 낼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며 신랑이 왜 기합 소리를 내는지 이유는 모른 채 기합 소리를 낼 때마다 나오는 신랑의 강한 힘에만 깊이 감동하였다고 한다.
어느 겨울에 박생원이라는 부잣집 양반이 있었다. 박생원은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5명이나 있었는데 딸은 나이 40에 얻은 누뚱이 딸 하나였다.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애지중지하는 고명딸이었기에 너무도 예뻐하고 아끼고 아끼는지라 혼례를 치르기 전까지 자신과 친오빠들을 제외하고는 남자는 7살이 넘었다면 어린아이일지라도 막내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다 혼기가 차서 좋은 가문의 신랑감과 짝을 지어주게 되었는데 이제 박생원은 딸이 남자에 대해 너무도 알지 못해 신랑에게 사랑받지 못할까 오히려 걱정이 되었다. 부인, 우리 귀한 딸이 혼인 후 시집에서 생활하게 될 때 우리 집 여종 중에 사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아이를 하나 몸종으로 붙여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소. 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부인은 남정네와 잠자리를 많이 가져본 3월이라는 여종을 막내딸의 몸종으로 시집갈 때 함께 보내게 되었다. 그렇게 혼담이 오고 간 뒤 몇 달 후 막내딸의 혼례가 치러졌고 걱정했던 것과 달리 첫날 밤도 별탈 없이 잘 치른 것 같았다. 거기다가 새색시가 된 막내딸은 새신랑과의 잠자리를 갖는 날이 늘어날수록 얼굴에 생기가 돌고 봄날에 꽃이 피어나듯 화색이 도는 것이었다. 혼례를 치른 후 보름쯤 지난 어느 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비단 옷감에 예쁜 술을 놓고 있는 새색시에게 사모리가 은근한 웃음을 지으며 물어보았다. 아씨, 어젯밤 제가 알려드린 대로 서방님과의 잠자리를 가지시니 그 맛이 참 좋으셨죠? 그렇죠? 그러게, 그 맛이 참 좋기는 하였는데 글쎄다, 보름 전 신혼 첫날 밤 잠자리에서 느낀 맛과 비슷하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구나. 라고 새색시는 오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다. 그러자 사머리는 손뼉을 치며 말하였다. 걱정 마세요, 아씨. 그 깊은 맛을 아씨께서 느껴보셨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잠자리에서 한창 흥분이 오를 때 그 맛은 사람이 느껴볼 수 있는 최고의 맛이기에 눈은 보아도 크나큰 산이어도 그 모양을 절대로 볼 수 없고 귀는 크나큰 천둥 소리를 바로 옆에서 들어도 듣지 못하지요. 아씨께서는 서방님과의 잠자리에 아직 서투르고 익숙하지 못하시니 그 깊은 맛까지는 느껴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자 새색시도 부끄러워하면서 아쉬운 듯 말하였다. 보름 전 신혼 첫날 밤 잠자리에서 느낀 맛과 비슷하니 아직은 잘 모르겠구나. 아씨의 대답을 듣자 사머리는 이어 말하였다. 아씨께서 서방님과의 잠자리를 가지실 때 제가 문틈 사이로 아씨 얼굴 옆으로 슬쩍 물건 하나를 밀어 넣을게요. 아씨께서 그 물건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아보신다면 그 깊은 맛을 아직은 모르는 것이니 오늘 밤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 그리 해보자꾸나. 라고 새색시는 수줍어하며 말했다. 그날 밤 새신랑과 새색시는 불을 켜고서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잠자리에서 신혼인 이 부부의 운우지정이 무르익어가고 새색시의 흥분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사모리는 신방의 문을 살짝 열어 새색시의 얼굴 옆으로 잘 손질한 무 하나를 잠시 동안 밀어 넣었다가 새색시가 이를 살짝 쳐다보자 바로 가져갔다. 다음날 아침 사모리는 새색시를 찾아가 여쭈었다. 아씨, 어젯밤 제가 문틈으로 보여드린 물건이 무엇인지 잘 보셨나요? 그러자 새색시는 갸우뚱하며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것이 먹음직스러운 흰떡이 잠깐 보였던 것 같은데 아니더냐? 라고 대답하자 사모리는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아씨께서는 첫날 밤부터 이미 그 맛까지 모두 보셔서 알고 계시네요. 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어느 겨울에 대대로 정승판서를 두루 지내온 대단한 가문의 막내 아들인 젊은 선비가 있었다. 이 선비는 어려서부터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20살이 되기도 전에 과거 시험에 급제하였으며 게다가 외모도 수려한지라 주위에서 난다긴다는 가문에서
자신들의 딸과 이 선비를 혼인시키려고 안달이었다. 하지만 선비는 가문에서 짝지어주는 혼례를 질색하며 요리조리 변명을 해대며 혼인하는 것을 피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먼 고을까지 가서 오랜만에 어릴 적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자신의 집이 아닌 낮에 혼례를 치른 잔칫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보게, 오늘 혼례를 치른 신부는 내가 자네 부친을 통해 자네와 부부의 연을 맺게 해주려고 했던 친척 누이일세. 신랑 될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지무례한다고 들어 혼인날인 오늘 위로해 주려고 온 것인데 자네와 만나는 날이 이렇게 겹치게 되어 일이 되었네. 이해해 주게나. 그런가? 난 몰랐던 이야기일세. 암튼 난 괜찮으이. 어차피 밤새도록 잔치가 이어질 테니 여기서 우리 두루 해포도 풀도록 하세나. 선비는 새신랑과 양가의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하는 술자리까지 참석하게 되었고 밤이 더 깊어가자 여러 손님들이 하나둘 술에 취해 흩어져 사라졌고 선비의 친구도 신부를 잠시 만나러 간다더니 강간무소식인데다 신랑마저 과음으로 만취하여 문 밖으로 나가서 소변을 보다가 문 앞에 계단에 기대어 잠들어 버리게 되니 사랑제는 선비만 덩그러니 혼자만 남아있게 되었다. 그런데 신부 측의 혼례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오더니 선비를 신랑으로 잘못 알고서는 말하였다. 밤이 늦었으니 어서 신부가 있는 신방으로 드시지요. 이 말을 들은 선비는 신부가 어떤 여인인지 궁금하여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자 신랑인 척 따라 나섰다. 안내를 받은 선비는 신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화촉 아래에 앉아있는 새색시를 보게 되었는데 선비가 배우자로 그려오던 빼어난 여인이었다. 선비는 자신이 누구인지 새색시에게 말한 뒤 만나야 할 사람은 꼭 만난다더니 첫날 밤을 이리 그대와 치르도록 연이 닿는 것은 하늘의 뜻인 것 같소. 그대가 내 남은 평생의 반려자가 되어 주었으면 하오. 새색시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줍게 응하게 되니 곧바로 신방에 불이 꺼지고 새색시는 신랑이 아닌 이 선비와 첫날 밤의 운우지정을 날이 밝아오기 전까지 나누게 되었다. 아침이 되어 술이 깬 신랑이 신방으로 가려고 닫혀진 대문을 두드리며 신랑이 이렇게 문 밖에 있소. 어서 신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문을 열어주시오. 라고 큰 소리로 말하니 사위는 지난밤 신방에서 신부와 첫날 밤을 이미 지냈는데 어떤 놈이 남의 혼사에 얼척없는 해방을 일찍부터 놓는 것이냐? 라고 집안의 사람이 대꾸하였다. 결국 신랑이 자신의 친인척들을 대동하여 옥신각신하며 인증한 끝에 진짜 사위가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새색시의 아버지인 대감이 신방으로 달려가 선비에게 큰 소리로 대체 그대는 누구기에 우리 가문의 일륜지 대사를 망치려 하는가? 라고 말한 뒤 사위될 사람을 다시 신방으로 들이려고 하자 선비는 의관을 정리한 뒤에 대감 앞에 절을 하면서 말하였다. 대감,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부터 여인의 올바른 길은 한 남자를 지아비로 받아들이면 평생토록 바꾸지 않고 그 절개를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님은 지난밤 저에게 정죄를 바쳤는데 대감께서 부모로서 따님의 절개가 부끄럽게 되기 원치 않으시다면 따님의 남편으로 저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대감은 잠시 하늘을 보며 생각하더니 한숨을 쉬며 들린 말이 없구나. 딸아이의 진짜 인연은 저 젊은 선비였던가 보다. 라고 말한 뒤 어쩔 수 없이 선비를 사위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지만 그 후 대감은 선비가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 알게 되자 매우 기뻐하며 사위가 된 선비를 업고 마당 한 바퀴를 돌았다고 한다. 어느 마을에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서 수절하고 있는 과부 어머니와 딸 단 둘이 살아가고 있었다. 과부 혼자서 딸을 키우며 사는 게 안쓰러웠는지 마을의 여러 사내들이 이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나서서 여러모로 도와주기를 자처하였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으니 어머니는 딸이 조금이라도 어릴 때 신랑감을 구해 시집을 보내는 것이 옳다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딸이 혼례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자 바로 중매쟁이를 통해 주변의 모든 거울에서 신랑감을 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딸의 외모도 박새까지는 아니지만 별로 예쁘지도 않은지라 더더욱 딸에게 혼담을 넣으려는 집안은 하나도 없었다. 어느 날 중매쟁이가 찾아와 집안은 나쁘지 않는데 홍기를 넣쳐 나이가 조금 있는 노총각을 소개하였다. 어머니는 이 혼담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부랴부랴 신랑감의 얼굴도 모른 채 혼례 날짜를 잡게 되었다. 그렇게 한 달도 안 되어 혼례식이 치러졌고 어머니가 차려놓은 신방에서 신랑과 신부는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데 어머니는 신랑이 딸의 얼굴을 보고서는 예쁘지 않다고 소박이라도 넣을까봐 걱정이 되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딸이 신방에서 나오자 어머니는 딸을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물었다. 아가, 어제 첫날 밤을 치르는데 신랑이 네 얼굴이 예쁘지 않다고 투덜거리거나 짜증을 내지 않더냐? 라고 묻자 딸은 어머니에게 신방에 들어가 신랑이 가까이서 내 얼굴을 보더니 실망한 듯 표정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빨리 첫날 밤 잠자리를 치르기로 하였는지 내 얼굴을 바라보지도 않은 채 우누지정을 나누는데 오히려 신랑이 점점 적극적으로 저와의 잠자리에 빠져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일이 끝나자 다정한 목소리로 이리 말하였지요. 잠자리에서 부인의 그곳의 맛을 보고 나니 그 맛이 별미라 곧바로 또 맛보지 않고는 못 견디겠구려 라고 말하더니 밤새 나를 가만두질 않지 뭐예요. 딸이 이렇게 말하자 어머니는 기뻐하며 말하였다. 그렇고 말고 잠자리에서 우리 집안 여인들 그곳의 맛은 사내가 한 번 보면 끊을 수 없는 별미인 것이지. 마을의 남자들도 잠자리에서 내 그곳을 한번 맛보면 잊지 못해 도와주겠다는 핑계로 우리 집에 들락거렸으니까. 그러자 딸은 당황해 어머니를 바라보며 어머니, 그렇다면 혹시 이제껏 우리 집을 도와주었던 마을 그 많은 남자들이 전부 수절하던 어머니와 잠자리를 가지는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건가요? 딸이 물으니 당황한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어느 고을에 박생원이라는 양반이 있었다. 박생원에게는 골치 아프게 하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은 뒷일을 생각을 아예 안 하는 만사태평인 성격에 돈 쓰면서 치장하는 걸 좋아하는 데다가 줏대도 없고 귀도 얇아서 남의 말에 잘 미혹되어 비싸고 쓸데없는 물건들만 사재끼니 박생원이 이 딸 때문에 날린 돈만 작은 집 한 채 값이었다. 거기다 박생원만 모를 뿐 이 딸이 사내를 매우 밝히는지라 자기 집 하인들 중 젊은 사내들과 잠자리를 은밀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런 사실까지는 알지 못하는 박생원이 딸의 홍기가 찾아 빨리 시집을 보내야지 원. 우리 따님을 더 모시고 살다간 지방 기둥뿌리 하나 뽑히겠어. 라고 결심한 뒤에 중매쟁이를 불렀다. 이보게, 우리 딸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매우 순진하다네. 거기다가 다른 건 몰라도 사내는 근처도 가보지 못하게 내 키웠다네. 우리 딸을 원하는 집안을 좀 알아봐 주게나. 석 달 후 중매쟁이는 좋은 혼처를 찾았다면서 건너거울에 최진사댁 막내 아들이 생언님 따님을 원하네요. 그 거울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이니 따님 호강하며 살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 후에 딸의 혼례가 치러지는 날까지 정해지게 되었다. 딸은 부잣집에 시집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게 집 마당을 거니는데 박생원 친구의 아들인 선비가 딸에게 은근슬쩍 다가왔다. 이 선비는 가문의 일처리를 하러 이 고을에 와서 박생원의 집 식객으로 몇 달째 머물고 있는 중이었다. 선비는 처음 온 날부터 고을의 모든 기생집을 드나들고 온 동네 여인들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었는데 이 선비와 한번 잠자리를 갖는 여인들은 모두 다시 잠자리를 갖고 싶어 안달난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다. 들리는 말로는 낭자가 한 달 후에 시집을 간다 하던데. 어머, 네 맞아요 선비님. 근데 그게 왜요?
듣기론 건너 고을의 최진사 댁 막내 아들이라 들었는데 맞소? 맞아요. 그런데 왜요? 이걸 말을 해야 하나, 원. 뭔데요? 말해봐요. 궁금해요. 최진사 댁 막내 아들이 어릴 적 동문수학한 친구라 내 잘 아는데 이 친구가 밤일을 못하는 여인은 바로 내치고 다시는 안 보는 사람이라오. 네? 정말요? 그렇다면 어떻게 밤일을 해줘야만 좋아하는데요? 내가 낭자를 도와주겠소. 이리 잠깐 내 방으로 들어와 보시오. 그렇게 딸은 선비의 방으로 함께 들어갔다. 낭자, 일단 내가 낭자와 잠자리를 가져봐야 낭자가 잠자리를 할 때 부족한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소. 라고 선비가 말하니 딸도 이내 수긍하며 선비가 이끄는 대로 몸을 맡기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운우지정을 오랜 시간 동안 나누었다. 그리고 잠자리를 마치자 선비는 낭자는 아직 밤일을 할 때 신랑이 될 사람을 만족시키기에는 모자란 부분이 있어 혼인 전에 7번은 자신과 잠자리를 더 가져야 한다고 하였고 딸은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선비와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일주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야 선비가 하루만 더 나와 잠자리를 가지면 안 되겠소? 내 이제 낭자와의 잠자리를 애타게 기다리기에 이르렀소. 라고 말할 경지까지 박생원의 딸이 이르게 되었다. 한 달이 지나 박생원의 딸과 최진사의 막내 아들의 혼례가 치러지고 날이 저물어 신부인 박생원의 딸은 첫날 밤을 치르게 되었다. 신부는 신랑을 만족시켜야만 한다는 급한 마음에 이부자리에 들어가자마자 선비와의 잠자리에서 알려준 비법들을 보따리 풀어놓듯 모두 사용하였다. 그렇게 신랑과 신부는 첫날 밤의 운우지정을 나눈 뒤 잠자리를 마치게 되었고 신부는 첫날 밤에 신랑을 만족시켰다는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는데 신랑이 버럭 화를 내며 말하였다. 어서 실토하지 못할까? 도대체 어떤 사내와 몸을 섞어왔던 것이냐? 이 말을 듣자 신부는 얼어버린 채 아무 대답도 못하자 사내 근처에 가본 적 없다 하여 그대를 색시로 맞이한 것이거늘 이리도 밤일을 잘한다는 것은 그대는 내가 처음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라고 말하며 바로 신방을 나가버렸다. 다음날 아침 박생원의 딸은 친정으로 바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한다.